오늘도 다양한 코너들 준비했고요. 먼저 이제 알고 보니 코너 들어갈 텐데요. 이제 많이 보셔서 익숙하시죠? 예. 네, 저희 화요일에 고정 손님 박예슬 스크립터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정치, 경제 스크립터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사실 패딩을 입고 나올까 하다가 네. 아빠가 오버하지 마라. 길에서 사람 다 쳐다본다. 그래서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왔더니 트렌치 코트를 너무 춥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나이가 몇인데 아빠 말을 듣고 코디를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아빠의 경제 하에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네, 아직 완전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오늘 유난히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괜찮다고 지금 들어가기 전부터 뭐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아니 오늘은 제가 사실 메이크업을 유난히 하지 않았어요. 화면에서도 괜찮게 나오시네요. 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손길을 빌렸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어디를 우리가 후벼 파볼까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네. 이 최근에 YTN 매각 관련해서 YTN. 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진그룹? 예.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업이지? 예. 이 유진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그래요? 젊으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YTN 매각 관련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YTN의 새 새 주인이 될 그룹으로 갑자기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네. 나타난 유진,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렇죠. 이 YTN 매각 관련해서 알고 보니 흑막은 없던가 등등등을 알아보는 재밌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먼저 자, 유진그룹 그래요. 어떤 그룹인지 사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유진, 너는 누구냐? 네, 예, 유진그룹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그룹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건설 자재부터 금융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여 개의 계열사를 계열사 가지고 50개 있는 정도. 그룹입니다. 네. 유진그룹의 시작은 1954년 유재필 창업주가 세운 대응제과를 모토로 시작합니다. 네. 이 대응제과가 영양제과로 상호명을 바꾼 뒤에 예. 건빵을 납품하면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군납으로 컸군요. 그렇죠. 동네 처음에. 제과점이 바로 클 수는 없죠. 그렇죠. 군납을 통해서 확 컸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창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1979년 유진 종합 개발을 세우고 예. 레미콘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1979년이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을 앞두기 전에 사실은 아주 운때를 잘 만났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유진 종합 개발을 세웠는데 핵심은 레미콘 사업을 했다. 그렇죠. 예. 레미콘 사업 진출 당시에는 예. 건설이 붐을 타고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곧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유진 종합 개발은 인천, 네. 부천, 수원 등의 레미콘 공장을 잇따라 세워가지고 아하. 이 레미콘의 특성상 사업장 소재지가 거리가 멀면 네. 오히려 상품 공급이 어려워지는데 네. 이 수도권 가까이에 밀집돼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영업 우위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진 레미콘, 유진 시멘트는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컸나 봤더니 사실은 우리나라 건설이 수도권 서울 또 조금 많이 봐야 이제 부산 정도 예를 들어서는 대도시 근처에서 건설이 많이 됐잖아요. 시멘트는요, 레미콘은 딱 레미콘 차에 넣고 2시간 안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면은 못 가요. 그러니까 공사장이 많고 현장이 많은 곳에 바로바로 물건을 댈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쟁력인데 말씀 보시면 서울은 아니지 인천, 부천, 수원 네. 수도권 인근에 좋은 사이트에다가 바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키울 수가 있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몸체를 키우고 나서 예. 창업주의 장남인 유경선 회장이 1985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에는 회사의 사세를 더욱더 확장합니다. 지금 회장이 유경선 회장이죠? 네. 85년에 취임했으면 올해 재임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네. 레미콘 외에 건자재 유통, 건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예. 공격적인 인수합병 M&A를 진행하면서 사업의 확장을 해나갑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재벌급으로 커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네. 2004년에 외국 업체와 경쟁 끝에 고려 시멘트를 또 인수했고, 경쟁업체인 고려 시멘트까지. 그렇죠. 예. 먹었어요. 내가 더 컸다. 네. 2007년에는 로젠 택배, 하이마트를 로젠 택배. 네, 맞아요.
그 유명한 로젠택배. 맞습니다. 그리고요. 잇따라 인수를 했다가 예. 사업 방금 우리가 보통- 살짝 말이 굴렸어요. 로젠택배 말고 또 하이마트. 하이마트. 네. 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로젠택배와 하이마트까지 꿀 거. 네. 엄청 컸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같은 해 서울증권 및 자회사를 인수해 금융업까지 서울증권. 예. 얻게 됩니다. 네네. 이 서울증권이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진증권으로. 네. 이러한 사업 확장에 2007년에는 재계 순위 30위까지 올라가게 어이구야, 되는데요. 30위까지? 네. 네. 가만 있어봐. 지금이 대충 몇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지금이 현재 78위. 70위권인데 네. 그 당시에 잘 나갔네요. 그래도 IMF 직전엔 그래도 30위까지 도약을 했네요. 네. 예. 그러나 금융 위기에 건설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네. 결국 유진그룹은 로젠택배와 아이고야. 하이마트는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유명한 로젠택배와 하이마트를 잠깐 품었으나 네. 남의 품으로 보내줬네요. 맞습니다. 예. 현재 유진그룹은 건자재, 유통, 예. 금융, 물류, IT, 그리고 음흠. 레저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5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꽤 큰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테인, 시멘트, 뭐 건자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데 레저 요것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엔터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서울증권을 인수했다고 한 게 지금 유진증권으로 유진투자증권. 해서 네. 금융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 정보기술, 유진 IT 서비스까지 아이고야, IT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증권회사나 이런 회사,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그룹들에서는 IT도 하고 싶어 해요. 예. 그쪽에다 외주 주는 것도 많고, 결국에는 자회사로 갖고, 또 프로그램도 이쪽에서 받아 쓰고 하면은 윈윈 되니까, 진출했군요. 예. 그렇죠. 자,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야, 이렇게 이제 잘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서 짠 하고 드러난 게 나타났습니다. YTN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이 YTN 매각이 음. 최근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최대 주주가 원래 한전, KDN과 예. 마사회가 예. 지분을 각각 네. 한전 KDN이 21.43%, 네.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9.5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지분을 저기 총 나오네요. 합치게 되면 예. 30.95로 대주주가 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보시면 저기 지분 보면 한전 KDN, 한전의 자회사죠. 그렇죠. 저기가 1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인삼공사예요. 네. 그리고 3대가 마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위, 4위를 건너뛰고 1, 3위 지분을 지금 팔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예. YTN은 상장된 민간 회사지만 예. 공기업들이 네. 지배 주주여서 공용 언론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네. 지분 매각이 확정이 되면 네. 이 YTN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기 때문에 예. 민영화가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왜냐면 나오고 저기 있습니다. 보면은 한전 KDN, 네. 마사회 저거 두 개 팔면은 나머지는 다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민영 방송으로 가는 거죠. 예. 원래 처음에 이 유진그룹은 이 매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전 KDN과 예. 그리고 마사회가 함께 통매각을 시작하면서 네. 유진그룹이 뛰어듭니다. 아하. 이 매각 과정에 그래서 매각 많은 과정.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그 통매각 결정된 그 과정. 네. 그거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원래 처음에 YTN 민영화는 예. 기획재정부가 네.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인 예.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이 보유한 YTN 예. 지분 30.95%를 모두 매각하는 내용의 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예. 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지기 전까지만 해도 YTN의 1대 주주인 한전 KTN은 지분 매각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매각 재고를 권고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 한전 KDN과 네. 마사회는 같은 해 11월, 12월에 네. 이사회를 합동으로 열게 됩니다. 아하. 네. 자,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두 회사가 다 각각의 지분으로 매각을 할 줄 알았어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한전 KDN과 마사회 두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담당하는 매각 주관사 순탄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누구나 매각 매각을 주관사를 없었어요. 선정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네. 어땠습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나고 네. 선정을 하려고 해도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전 KDN과 네. 마사회가 가진 YTN의 지분을 공동 매각하겠다라는 네. 발표가 네. 한전 KDN을 통해서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는 얘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이 매각의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이
한전 KDN의 사전 동의 없이 네. 마사회와 공동 계약을 체결하고 예. 애초 단독 매각을 제안했다가 공동 매각으로 네. 전략을 변경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나중엔 문제가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아. 언론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네.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정치권에서도 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정권 바뀌면 반드시 이게 사법적으로도 아마 판단이 돼줘야 할 문제인데요. 자세히 이제 한 번 더 짚어보면은 이런 거죠. 여기 박예슬 스크립터님이 마사회라고 할게요. 제가 한전 KD 아니야. 우리 둘 다 YTN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죠. 네. 저는 1대 주주, 전 3대 기자님은 3대 주주야. 네. 근데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각자 남남이야. 그리고 각자 자기가 챙겨야 될 식솔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대 주주였던 KDN이 자기 지분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원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 쭉 정리해 보면 정부가 나서서 야 팔어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팔이 비틀려 가지고 팔기로 일단 방침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내 지분을 시장에 갖다 내다 팔 테니까 이거를 잘 주관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중간에서 잘 중개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죠. 그게 매각 주관사 선정인데 당초에 야 이거 누가 내 거 주관해서 팔아줄 거야 라고 해서 매각 주관사 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삼성증권이 치열한 PT를 뚫고 경쟁을 뚫고 저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제가 선생님 거 1대 주주 거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왜 너는 그럼 내 걸 어떻게 해서 제일 비싸게 팔아줄 거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주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PT도 하고 해서 삼성증권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돼요. 삼성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삼성 너 이제 시장에다가 내 거 최대한 비싸게 팔아와.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삼성증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매각 주관사 자격을 셀프로 반납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죠. 네. 한전 KDN이 자기가 지금 원해서 지분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기사가 많이 나와서 언론 민영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정부가 왜 입김을 불어넣어서 팔을 꺾어서 팔려고 하는 거냐라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겠다고 손을 들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매각 주관사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미안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주관사 자격을 반납합니다. 이때 업계는 조금 이상한 낌새를 채죠. 왜냐? 주관사 입장에서는요, 저랑 계약을 하는 거죠.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수수료 줄 테니까 내 주식을 최대한 비싸게 팔아와야 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나를 배신하고 최선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상한 매각을 해와서 야, 내가 이거 3천억 받을 수 있는 건데 너가 매각 주관을 잘못해가지고 2천억밖에 못 받았잖아. 너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소송을 하면 피곤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각 주관사 입장에서는 야, 요거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덤탱이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한간의 분석이죠. 그래서 삼성증권이 이거 수수료 좀 벌려고 그랬다가 분명히 나중에 덤탱이 쓸 가능성이 있다 라는 업계에서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정부 일을 민간에서 맡았다가 정부 일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너 한다고 가져갈 때는 언제고 너 때문에 매각 일정이 얼마나 늘어지겠어. 혼 좀 나볼래? 이런 식으로 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매각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페널티를 입으면은요. 업계에서 이거 치명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이 매각 주관 자격을 스스로 반납했다는 거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이거 손 안 대는 게 좋겠다. 라고 뭔가 이 거래는 이상하다라고 시장에서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이
아유, 저희는 매각 주간 안 합니다라고 정식으로 반납을 하니까 그러면 알았어. 우리 거 그러면 다시 한번 매각 주간 누가 할 거야라고 재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3일 회계법인이 된 거예요. 일단 그렇죠. 지난 5월에 그래서 예. 한전 KD 매각 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이 지분 매각의 작업을 주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대주주인 제 거는 너가 그러면 책임지고 잘 팔아와 라고 한 거죠. 자, 여기까지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주주인 마사회 있잖아요. 그렇죠. 마사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도 제일 높게 팔면 되는 거예요. 제일 높게. 그래서 이제 마사회도 매각 주간 작업에 공모를 내리죠. 야, 우리 거, 내 거 마사회 거 누가 제일 비싸게 팔아줄 거야? 손 들고 들어와 봐.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죠.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는 농협이 NH투자증권이 제가 해볼게요 라고 서류를 냈다가 마감 전에 도로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NH는 뭐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기라고 하는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넣었다가 야, 너 지금 거기 어딜 줄 알고 삼성에서 뺀 거 안 보여? 보여라든지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야 하고 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마사회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 주관사 선정이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매각 주관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KD에는 3일 회계법인이 선정이 되고 마사회는 선정을 못하고 이렇게 표류하는 중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제 주식을 그러니까 KDN의 주식을 매각 대리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3일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나하고 3대 주주인 이거하고 공동으로 매각하는 게 최대 이익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매각하는 게 최대 이익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내 허락도 없이 그냥 1대 주주, 3대 주주 걸 묶어서 야, 이거 두 개 공동으로 팝니다 라고 갑자기 동시 세일에 들어간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이렇게 공동 매각으로 단독 매각에서 바뀐 이 과정 반드시 추후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제가 지금 찾아본 예. 기사에 의하면 네. 한전 KD 지분 처음에는 단독 매각이 최우선 방안이라고 네. 3일 회계법인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흠. 그런데 갑자기 돌연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 지분을 한 번에 매각하는 네. 통매각의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음흠. 일부에서 대통령실의 인수자 내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의심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나온 얘기죠. 네. 예.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1대 주주 입장에서도 허락 없이 다른 공동 주주의 매각과 같이 내 거를 묶어서 판단하는 것도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인데 그거 내 허락 맡았어? 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있지만 3대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게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 주주 걸 팔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지분이 아까 보시겠지만 많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3대 주주 지분이 얹어져야 파워가 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1대 주주 거 팔리는 거 보고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 거 프리미엄을 주고 더 사라고 해서 베이팅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공동 매각을 했다는 게 꼭 3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에 따라서 마사회 지분 매각이 3대 주주 입장에서도 이 공동 매각이 최선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예,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얻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확신이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원래 처음에 각자 매각에 나섰을 때는 네. 한전 KDN만의 매각에 나섰을 때는 네. 유진그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매각이 나오자마자 음. 유진그룹이 등장하기 자,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매각 과정이 딱 들어갔어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매각 과정에 이 네. 통매각이 결국 대통령실에서 음. 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함께 네. 지금 유진그룹 계열사 사회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송 대리인도 맡고 있고 네. 또한 아, 법무법인 돌 예. 그 추가로 과정에 선임을- 들어가기 전에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1대 주주하고 3대 주주 거를 묶어가지고 이거 살 사람 이렇게 해서 시장에 이제 내놨어요. 공모를 하는 거죠. 입찰 제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차트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분율이 한전께 21.43, 마사회께 9.52, 장부가 평가로 했을 때 536억,
마사의 거는 237억인데 저거를 최대한 이제 높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실제 매각가는 지금 2,200억, 저쪽은 984억 해서 대충 약 3,000억 정도가 됐는데, 3,100억 정도가 됐는데, 3,200억이 넘었군요. 아무튼 그 정도 됐는데, 저건 이제 나중에 매각가고요. 아무튼 저렇게 해서 대충 뭐 한 800억 정도의 장부가가 있는 거를 딱 시장에다가 이제 던지는 거죠. 제일 비싸게 살 사람 손 들고 들어와 했는데, 처음에는 과연 누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시중에서 나오던 얘기는 TV조선이 사는 건가? 동아일보가 사는 건가? 또는 뭐 한경TV가 사는 건가? 해서 이 도대체 YTN을 찢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다른 재벌 언론들은 어딜까? 누구에게 YTN을 넘겨주려고 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진은 얘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언론 쪽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라고 해서 같이 입찰했던 데가 어디죠? 예를 들어 세아 쪽인가요?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이번에 네. 최종적으로 세 군데가 입찰했는데 최종적으로 세 군데가 입찰을 했었죠. 예. YTN. 네. 나머지 회사들은 그나마 입찰 전에 기사가 좀 나왔어요. 네, 한세그룹과 글로벌 피스재단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지? 얘네들은 왜 갑자기 하면서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은둔에 가려져 있던 유진이 짜잔 하고 막판에 기습적으로 입찰서를 넣어서 최고가 입찰로 드디어 낙찰이 되게 된 거죠. 3,200억.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회사가 혹시 얼마 썼는지 나오나요? 다른 회사가 얼마 썼는지는 예. 제가 대충 찾지 보면은요. 못했습니다. 네. 다른 회사보다 무려 제가 지금 기사가 가물가물한데 1,000억, 2,000억 이상 비싸게 썼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천억 이상으로 유진이 비싸게 써서 확실하게 낙찰을 받아가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비싸게 샀죠? 엔드. 다른 회사는 왜 이렇게 낮게 넣었지? 네. 일부러 낮게 넣었나? 떨어지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유진을 밀어주려면 낮게 쓰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유진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양새만 갖추자. 예, 이거는 여러분 증거는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유진이 막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유진이 결국 낙찰이 됐다면 혹시나 시나리오를 썼을 때 유진으로 만약에 짜여진 시나리오라면 앞에 있는 두 입찰자들은 마라톤으로 치면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했고 뒤에 진짜 조용필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히든카드. 요즘 BTS죠. 네. 옛날에 조용필, 네. BTS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피날레를 장식하고.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그럼 앞에 있는 회사들은 왜 이렇게 낮게 썼냐가 말이 되는 거죠. 일부러 낮게 쓴 거고. 유진이 왜 이렇게 비싸게 썼냐가 아니라 유진이 그 정도 써야 되는 거고 앞에 있는 회사가 일부러 낮게 쓴 거 아니냐. 확실하게 밀어주려고. 라고 하는 의혹도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비싸게 샀다라는 주문도 얘기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앞에 있는 회사들이 낮게 써줬다라는 얘기도 가능하다는 의심. 그렇죠. 네, 이런 의심을 묻고 결국에는 유진이 짜잔 하고 갑자기 낙찰자로 선정이 된 거죠.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방 기자님 이제 이어가 보시죠. 얘네들이 왜 도대체 낙찰이 됐을까라고 봤더니 정부와 또는 유력 인사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나오더라. 네. 라는 있지 않나라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복마전 같은 YTN 인수 또 언론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 민영화 이슈가 있는 YTN을 유진이 덜컥 달려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고리를 계속 이제 추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관련된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네. 도를 네.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지금 방통위, 네. 이동관 위원장이 있는 방통위. 그렇죠. 방통위에 법무 대리인이 도울이라는 회사인데, 추가했어요. 예. 정부에서 추가로 이제 선임을 한 거죠. 기존 대리인이 있는데, 네. 우리 변호사 당신 더 해.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선임된 법무법인이 있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도울의 도울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김용대 변호사가 김용대 변호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예. 이상인, 예. 방통위 부위원장과 예. 서울법대 아하. 79학번 여기도 동기라고 또 합니다. 서울법대 라인 동기 라인이다. 아하. 그리고요. 그리고 김용대 대표 변호사가 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예. 유진투자증권의 사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인 것 요게 같아요. 이제 나오는 네. 거죠. 야, 그래서 유진이 어떻게 YTN을 꿀꺽했나 봤더니 유진증권의 사회이사가 김용대 변호사고 김용대 변호사는 방통위의 소송 대리를 하고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고 변호사고. 마침 이 심사는 방통위가 나중에 하게 돼 있고 네.
학교 어디 나왔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고. 같은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대법대 심지어는 같은 학번. 거기다가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아, 방통위 부위원장하고도 또 함께 동기고. 요런 라인이 주제가 되더라. 그런데 거기에 예.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사회이사를 그러니까요.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요런 상황이다. 네. 아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최근 보도 예. 전문 채널 YTN의 네. 공기업 지분 30.95%의 예. 낙찰을 받아 방통위에 최대 예. 대출자 변경 승인 네네네. 심사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이 있는 예. 기업에게 아하. 몰아주기가 아니냐라는 아.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친분 라인은 지금 있을 수 있다는 분명한 의심의 고리는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예. 또 다른 유진과 어떤 그 정권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또 의심될 만한 또 다른 인사도 나왔죠. 네, 예.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후보 캠프 시절에 네, 대선 후보 예. 캠프 예, 출신이 유진투자증권 사회이사에 아, 사회이사에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하. 누굽니까? 이 한만희 씨.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입니다. 예, 예. 이분도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출신인데 알고 봤더니 또 유진투자증권의 사회이사로 가 있더라. 최소한 저분이신데 네, 적어도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 또는 동기, 예? 법대 동기 이 두 분이 어쨌거나 유진증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유진그룹과 YTN의 현재 어떤 커넥션이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아하, 그렇군요. 보도 등에 따르면 네. 이 한만희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이 네. 지난해 매일경제, 네. 아시아경제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고 예. 다듬었던 네네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자, 어쨌거나 저런 커넥션이 있지 않나라는 일단 의심 속에서 YTN 매각이 최종적으로 얼마죠? 3,200억이요. 네. 유진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제 남은 문제가 뭘까요? 방통위. 방통위죠. 승인 절차가 남았죠, 아직? 네. 예, 예. 이 방통위는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과 신속, 예. 정확하게 네. 그리고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을 네. 선정해서 네. 언론사에 방송을 승인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YTN 같은 경우는 네. 보도 채널이라는 지점에서 예. 과연 네. 이러한 YTN의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됐을 때 공정한 보도가 나오겠냐? 네. 라는 언론계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돈이 많아서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YTN을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아, 당신이 방송 사업을 하기에 적당해 아니면 적당하지 않아 라는 심사를 막 앞두고 있는데 주요한 것은 방송을 하기에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를 심사할 때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진그룹 관련한 이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관련해서 옛날에 좀 구설수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예. 검찰 관련해서도 구설수가 있었고 예, 어떤 또 게 있었죠? 과거에 예, 예. 이 유진그룹 기획 자료를 찾았습니다. 네네네. 네. 과거 유진그룹 계열사 경영 위기 속에 주식 리딩방 네.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검찰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네. 오너가 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진그룹 오너가 자기를 좀 문마해달라라고 해서 검찰에다가 네. 금품을 슬쩍 줘가지고 실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2017년 기획재정부의 복권 예. 수탁 사업자로 선정에서도 탈락한 전력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권 사업에서도 탈락했다. 네. 근데 그런 회사가 돈 많다고 이런 YTN 같은 방송을 가져갈 수 있느냐 말이야. 이런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될 거란 얘기죠. 계속 그렇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위가 만약에 깐깐하게 심사한다면 사실 이런 것도 다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과연 이러한 문제를 다 뭉개고서 방통위가 일사천리로 최종적으로 결합을 주주 변경과 이런 걸 다 승인해 줄 거냐, 이걸 세게 심사할 거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의 커넥션이 한번 있었던 회사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런 의혹이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에 네.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공정한 보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언론으로서, 공정성 확보와 네. 공익을 담보해야 되는 언론사 대주주로서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충분한 이 비판의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언론계에서는 예. 그래서 이번 YTN 매각에서 유진그룹 최종 승인의 방통위의 결정을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3,200억이라는 가격이 뭐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장부가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여유 있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진이 과연 이 돈이 있냐 이거예요. 나중에 3,200억을 자기가 주고 사겠다라고 사인을 했는데 3,200억이 있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모론에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유진이 단독적으로 3,200억을 다 조달해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봤더니 현재 입찰 계획서에는 유진 반, 그리고 계열사인 동양 반, 우리가 반반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이 있나 이렇게 쓱 봤더니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충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3,200억 중에서 뭐 두 회사 합쳐서 한 2,000 몇백억 정도는 최대한 끌어내면 나올 것 같은데, 2,0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대출 받을 건가? 아니면 계열사를 팔 건가? 그래서 처음에는 유진증권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부정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부동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담보를 잡혀가지고 대출로 그 돈을 채운다, 이런 안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유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진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사실은 실소유다 또는 같은 경영의 이런 그 프리미엄을 누리겠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차명으로 펀딩이나 이런 데에서 사모펀드나 이런 데를 통해 어떤 구조를 통해서든 욕심을 내지 않을까라고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쟁점은 방통위가 여러 가지 유진이 그동안 있었던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걸 다 묵과하고 승인을 내줄 것인지가 하나의 포커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진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진짜 사재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룹에 있는 돈을 정확하게 매각해서 부동산도 팔고 계열사도 팔고 해서 그 돈을 마련하는 건지, 어떤 툴을 씌워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요것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00억이란 돈을 유진그룹이 예. 다 지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네네네네. 그게 공격적인. 지금 돈을 다 금액을 털면은 한 제시한 반 게 정도는 아닐까? 나오는데, 물론 남은 돈까지도 다 털면은 나오려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남은 모든 계열사들에 있는 돈이, 그 돈을 낸 계열사가 현금이 빵이 되거든요. 그렇게 장사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대출 마련할지 부동산을 팔지 아니면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모펀드나 이런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그 실제 관계하고 싶은 다른 어떤 사람들까지 묻어서 갈 건지, 이런 구조의 변화를 앞으로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님하고 얘기해봤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스스로 갖고 있는 지분을 팔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찍어내려서 결국 지분을 팔게 된 거고, 이런 수많은 지금 우리가 짚어본 얘기들이 이 난맥상을 다 뚫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종착역에 보면 그동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가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끝까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얘기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더 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진그룹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눈을 똑똑히 똑똑히 보고 뜨고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오케이. 같아요. 누가 과연 실소유자인가?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